대통령은 하늘이 냅니다. 이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조직들이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혼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 환경을 겪고 있는 것이야. 지금 앞으로 이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힘을 모아주는데 이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지 않을 것이야.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야. 예, 천공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왜 이렇게 이거 웃음이 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제가 8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뭐랄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렇게 재단에 돈을 빼돌리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막 오방색을 비롯해서 각종 북한산 어디에서 구술하고 이런 쪽으로 기사가 흘러가 버려서 좀 이상해졌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나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실체가 거예요. 있는 네. 그때 거야랑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참 웃음이 진짜 웃긴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 계속 헛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네요. 진짜 헛웃음이. 야. 김의겸 전 의원과는 계속해서 함께 하겠고요. 네. 맞은편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 출신의 IT 전문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왜 이 두 분과 함께 무엇을 얘기할 거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오래된 인식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이혜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제발 좀 유튜브 좀 끊어라 그런 또 네. 일가를 하셨기 때문에 모셨고 또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일면을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기획 기사로 잘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소개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네. 먼저 정상근 기자가 네. 오늘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뭐라고 말했는지 부분을 좀 정리한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또 들어보면은 우리가 또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짧게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 고검 앞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났고 그리고 외신 기자들과는 별도로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 했군요. 네, 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듣고 오시죠.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하신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이제 변론팀을 구성해서 언론에 나서실 때 그때 직접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란이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했는데요. 그걸 본인이 결정하나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신기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등에게 이 국회의원 다 끌어내 이렇게 지시를 했다. 증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 끌어내라는 말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잠깐 복습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네. 국정원 1차장,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넷이에요. 네. 근데 그 네 명이 다 싹 다 날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네.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는데 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걸로 들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 내란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우리가 구구절절 다뤄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말하는데 또 안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다루느냐가 늘 고민이에요. 사실 네. 그런 주장이 있을 때. 근데 일단은 두 분 저런 논리를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짧게만 언급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길게 언급할 가치는 아닌 것 같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네, 끝입니까? 네, 끝이에요. 네. 김 전 의원도 전 그냥 덧붙일 말이 한마디 없죠. 하면 비열하죠. 당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 나는 내 소신으로 했다. 이렇게 가야지.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만 믿고 목숨 걸고 뛰었던 아까 4명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 바보로 만들고
본인만 살겠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건 정말 방금 말씀하시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셔도 앵커님이랑 됩니다. 예. 정상 기자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석동현의 저 발언을 보고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뭐 변호인단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래도 저거를 외신까지 저렇게 기자들이 다 가가지고 들어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 저 말을. 네. 근데 저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의 공식 입장이긴 하니까. 아, 그래. 변호인단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예요? 저 공식 논리대로 입장을 이제 받을 앞으로 변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형사 재판이든 뭐 탄핵 심판이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소개 자체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뭐 허탈하지만. 그러니까. 전파 낭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런 인식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 제목이 이래요. 극우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 내란의 기원. 예, 아 이런 또 기획 기사가 있는데 이거를 요약을 곽수산 씨가 해주겠습니다. 네, 저 내용을 짧고 굵게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일단 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극우 세력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때문이다라고 예. 볼 수 있다.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법원 판결에서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했는데도 지금 극우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쳐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요거 영상이 있는데 뭐 보고 와야죠. 보고 오겠습니다. 예. 고성국. 고성국 씨 네. 영상 인식을 같이 하는. 네. 아 바쁩니다. 저희 제작진들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딱딱 좀 준비해 주세요. 예. 네. 보여주세요. 윤석열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파헤쳐 주기 바란다. 실제로 저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뭐 저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봉규, 정광훈 등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랑 워낙 또 친한 나머지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안정권 이 사람도 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뭐 저렇게 해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뭐 극우 유튜버 그리고 뭐 채널 관계자까지 해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2년도 8월에는 당시 시민사회수석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또 이봉기 TV에 출연도 합니다. 뭐 전화 인터뷰인가 뭐 해가지고 출연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국정 현안을 유튜브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면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야, 그리고 이 극우 유튜버들이 그냥 친한 것뿐만 아니라 공직에도 진출을 했는데 지난해 7월에는 김채환 씨라고 있어요. 극우 유튜버. 이 사람이 차관급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 생체 실험 지시했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들을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21대 총선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정광훈 목사라는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광훈 씨는 영혼의 단짝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씨. 그러면서 광화문으로 오라면서 소리를 또 치기도 했는데 그것도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홀가분해졌으니까 강화문에 연설하러 나오십시오. 아멘. 예, 이렇게 보고 오셨고 네. 이런 이들의 인식에 대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제 앞에 앉아 계신 이혜민 의원의 육성을 잠깐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된 게 있죠? 어제 담화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씨는 일부 극우 유튜브에 떠도는 부정선거설에 진심으로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바로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꼽았다라는 점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모두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 이게 결국에는 그 내용과 형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싸잡아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레거시 미디어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 자체 그 콘텐츠들을 얼마나 많이 내놓고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특정 그 유튜브 프로그램 네.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구글이라는 빅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다 와서 그런지 기술이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 얹혀진 컨텐츠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고 싶은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미디어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구구 유튜버들이 이렇게 장악하도록 어떤 사람의 세뇌가 될 수 있을 수준까지 확증 편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것을 그 플랫폼을 기획을 할 때 만들었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이제 컨텐츠들의 흐름, 유통이 이제는 문제가 될 텐데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질지라도 이게 어떻게 지금 윤석열 씨라는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 몰고 왔을까? 예. 를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사람은 추천 동영상이라는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계속 세계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 동영상을 잘못 이야기하면 마치 윤석열 씨에 대한 무슨 핑계거리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나와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추천 동영상을 알고리즘을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은 알고리즘이냐면은 어떤 물건을 우리가 샀을 때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이 물건도 샀어. 라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내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같은 알고리즘을 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현재 상황으로 오게 되면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떠한 이젠 이런 뭐 예전에 광우병도 그렇고 예전에는 음모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것도 봐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다른 것도 봤습니다. 그 알고리즘으로 빠지게 돼서 지속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능동과는 완전히 반대로 수동적으로 기계가 알고리즘이 주는 것에 계속 편향이 되게 되거든요. 해서 전에 아마 백신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백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었죠. 네, 다른 음모론에도 빠지더라라는 이제는 보고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음모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음모론으로 이젠 거미줄처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젠 사회적인 문제로 나중에 보고서로 나왔어요. 다시 윤석열 씨로 돌아와서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적절하게 밸런싱을 할 때 잘 작동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게으르게 계속해서 이제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들에만 빠지는데 첫 번째 구독 부분에 대해서 구독을 굉장히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나 키워드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시그널로 작용해서 그와 또 연관된 걸 또 제공해주고 또 제공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윤석열 씨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지지율이 11%였던가요? 그 11%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지 못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 그 직을 그것도 이젠 국가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그 측면에서 윤석열 씨는 앞으로 살면서 이거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디톡스. 근데 깜빵에서는 핸드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본인의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들어가시는 게 가장 가장 큰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리즘 잘못 탔으면은 명절 인사 삐끼삐끼 출 뻔했어요. 윤석열이.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윤석열 씨에 대한 이 문제점, 그다음에 확증 편향으로 빠지게 된 이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것도 말을 했냐면은 이제는 빅테크 쪽에서도 이제는 국내 국외를 통틀어서 빅테크 쪽에서도 알고리즘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을 선의에 의해서 내놨다 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소셜 임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미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노력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령?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점을 기술로서 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아주 쉽게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유튜브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능동성을 보이면서 이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트릭을 제공을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얼럿을 띄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게끔. 네. 예. 그리고 어떠한 특정 컨텐츠 쪽으로 이제는 치우치게 되었을 때 다양성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변화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곽수산 씨 유튜브에 갑자기 이봉규 TV가 뜨는 겁니까? 바로 관심 없 관련 영상. 근데 그런 경악을 금치 거에서 못하죠. 근데 그런 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술적으로 혹은 서비스적으로 사용자한테 컨트롤을 더 넘길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도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은 굉장히 제가 금방금방 떠오르는 그게 여러 일부에 가지 예, 그렇죠. 불과하고. 그런 예.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전에 트럼프가 부정선거 막 이렇게 했을 때 의회 난입했잖아요. 지지자들이. 저는 그때도 미국에서는 같은 형식으로 이 문제점을 진단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때 이 테크의 어떤 문제점이 소셜 임팩을 아주 부정적으로 끼치게 된 예제로 그게 쓰였는데요. 예. 이제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다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유튜브의 세계관에 빠져서 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라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예제가 되겠네요. 예. 가장 극단적인 예제로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한 1분 정도 네. 교차 편집한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우리 헌법기관이야. 너희들이 어디 감히? 라고 거부를 해왔어요.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위헌적인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건 지금 국회의 입법 폭주에 대한 건 전시 상황하고 다름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김의겸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문도 보수 신문이 있고 진보 성향의 신문이 있고 그 편집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는 그 편집 방향의 신문을 구독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요. 구독을 끊으면 되죠. 유튜브도 뭐 당연히 저희 채널은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또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는 뭐 유튜브 채널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좀 그 콘텐츠의 구성을 가령 예를 들면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현직 의원들이 나온다거나 논평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편집 방향과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송을 보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성향을 구독하든 뭐 진보적인 성향의 프로그램을 구독하든. 근데 문제는 저런 어떤 1인 방송.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장광설을 막 풀어놓고 음모론이나 어떤 근거 없는 얘기들을 설파하는 내용의 유튜브 프로그램. 이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어떤 특정 방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런데 참 그걸 예.
규제를 하거나 규제할 수 없죠. 그럼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 시장을 좀 정화를 하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좀 내용적으로 좀 잘 만들 수 있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좀 더 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나중에 또 편파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고급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전 나온 김에 조금 저렴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좋습니다. 싶은데 조국 대표와 윤석열의 운명 같은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유튜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14일에 탄핵이 되고 16일에 조국 대표가 이제 구치소로 교도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작점도 2019년 그 서초 대첩이라고 불렸던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처음으로 이 극우 유튜버와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김건희가 특히 그 이제 유튜버 세계에서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김건희가 이제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유튜버들을 시청하면서 슈퍼챗을 쏘고 연락을 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 자신들의 무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게 진화 발전하여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빠져서 내란을 하고 그래서 또 몰락을 하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제 조국 대표가 투옥되는 그 하루 이틀 상관으로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지고 이것도 저는 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건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한 유튜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저는 왜 윤석열은 또 이렇게 빠져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유명한 거 아닙니까? 표범처럼 딱 사냥감을 찍으면 표범처럼 사냥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수사가 어떤 자기가 목표를 하면 다른 뭐 인권이나 무슨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냥 낚아채서 잡아내는 것 그것만이 이 사람의 지상 과제인 사람이죠. 조국 수사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성향으로 보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보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라면 그냥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는 질주하고 달려가는 이런 성향이 캐릭터 자체도 그래서 이런 성향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김건희가 남편 편드는 사람들을 묶어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푹 빠지면서 이 두 부부가 서로 이 상호작용, 상승작용을 하면서 그 세계에 점점 몰입을 해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게 몰락을 자초한 그래서 끝내는 그 서초 대첩으로부터 시작된 몰락의 길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거 아닐까? 저희 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연성 쿠데타 윤석열 씨가 저지르기 시작한 조국 대표님에 대한 2019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 이제 통과 가결될 때 그거를 보고 지금 들어가셔서 그걸 이제 완성하는 것을 저희에게 숙제로 남겨주셨다고 저희 당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시면서 성향이 그런 성향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성향이 그렇다고 모두가 내란 수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뭐 좋게 얘기하면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엄청난 성장통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빨리 이 정권을 끝마치는 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거 보면은 시간 끌기에 돌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이걸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행정부가 됐든 이젠 국회가 됐든 그게 여든 야든 간에 현재 지금부터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현 정권을 빨리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우선순위가 그거보다 높지 않다. 모든 결정은 지금부터 다른 계산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든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예. 언론에 나가면 요즘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예, 뭐. 시간 끌기 하면 안 된다. 예,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론에 흠뻑 빠져서 결국에 이제 내란 사태를 일으켰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발생 뉴스가 있어서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HID요. 정보사와 HID의 베일이 조금씩 이제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이제 군 장성 출신답게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MBC와 뉴스공장에서 이제 풀어놨는데 그 HID의 임무를 복수의 그 제보자를 통해서 교차 확인했다. 그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예, 듣고 오겠습니다. 정보사에 30명 모여 있었던 인원들 HID 첫 번째 임무를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그 모여 있는 인원이 38명이었고요. 30명이 아니라 첫 번째 임무가 성간이에 가서 거기 성간이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를 해서 비완 문속으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력을 써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오래 해서 무력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대령 2명한테 요원들이 물었더니 케이블 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데리고 손발을 묶어서 두건을 씌우라고? 네, 두건을 씌우고.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잖아 이거는. 예. 납치죠, 납치. 납치네 진짜. 예, 저 말을 이제 김병주 의원이 MBC하고 뉴스공장에 각각 풀어놓았고 아무래도 그 다들 의아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체포조 인원은 방첩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충분한데 왜 그 북한에 가서 뭐 참수작전까지 하는 그 HID들이 그렇게 동원이 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의아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병주 의원의 어떤 교차 확인 결과 이런 것이었다. 즉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력 행사를 해서 납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HID가 필요했다. 결국에는 그 부정선거론이 이런 끔찍한 임무까지도 이제 부여하는 단계까지 간 건데요. 예. 물론 뭐 수사 과정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일리가 뭐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HID라는 게 뜬금없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을 보면 국정원조차도 국회에 보고하기를 부정선거는 없다. 예, 이렇게 국회에 국정원조차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정선거론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식을 짚어봤는데 두 분이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주시고 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전 의원께서 먼저 좀 주신다면. 예. 네. 저 방송을 들으니까 정말 좀 납득이 가는데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법사위와 함께 정보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보사, 사실 정보사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뭐 하는 조직인지.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특전사, 수방사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나. 네, 그렇죠. 그래도 특전사, 수방사는
저기 나오는데 네. 정보사는 거의 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보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들여다봤는데 하여튼 북한에 침투해서 거기에서 하여튼 소요를 일으키고 납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살해도 하고 그런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엄청난 고가의 장비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보위를 하면서 그 예산을 승인해주는 이제 그 과정을 정보위에서 거치면서 제가 정보사라고 하는 곳의 성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선관위 30여 명의 직원들을 실무자잖아요. 납치하려. 네.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 B1 벙커에서 취조하려 했겠죠. 취조하려고 한 거죠. 예. 네. 뭐 고문하고 뭐 말하자면 이 선거 자체가 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는 없으니까 입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 부대를 그래서 투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뭐 정보사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예전에 군부대 군부 시절에 뭐 서빙고 분실, 보안사 서빙고 분실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고문을 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뭐 했던 건데 이걸 지금 저 관악산 밑에 있는 저 B1 벙커에서 이걸 하려고 했구나. 남태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태령이죠. 예. 네. 그게 이제 관악산이 예.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관악산이 다 화강암으로 된 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악산 그 밑에를 크게 뚫은 거예요. 뚫어서 핵전쟁이 터져도 안전하게 그 북에서 이렇게 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포화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어서 전쟁이 벌어져도 거기에 사령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취조실로 만들려고 했구나. 네. 예. 이현께서 저는 저걸 들으면서 예. 사실은 더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일관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부정선거라면서요. 예. 부정선거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 하나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명 납치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는 말이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서버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고 끝났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뭐 이렇게 제가 근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정말 1도 연관성이 없어요. 예.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거든요. 뭐 코드를 찍으면 뭐 해킹할 아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안 돼 있을 거고 제가 그래서 되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행안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져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그 가설을 달성하기 위한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을 하나도 실질적으로 취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저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 같으면 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제일 먼저 서버부터 뜯어오고 그거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보안 관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서버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층이 레이어가 쭉쭉쭉쭉 있을 거라고요. 결국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선관위 직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확보를 했을 것 같은데 둘 다 못했어요. 근데 서버는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당장 뜯어가기에는 워낙에 이게 방대하기도 하고 비전문가들이 괜히 만졌다가 헝클어지기라도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사진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엄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가 성공하면 이건 뭐 차차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걸 뭐 확보하기는 좀 뭐 힘들었다. 우선 1번 그 굉장히 큰 것을 가져가기 위한 트럭이 준비되었다고 들었고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서버를 확보는 안 했고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실은 뜯었다가 다시 재배치하기 우리가 왜 시계에 뜯고 나서
다시 조립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예. 쉽잖아요. 그 목적 말고는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계엄을 하면서 예. 다시 예쁘게 가서 설치할 생각을 했다고요? 나- 저 앞뒤가 그거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 그거는 이제 의원님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철저함 속에 멍청함이 같이 섞여 있어요. 철저함 속에 멍청함이 섞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좋은 이해는 빠릅니다. 네, 차라리. 이해하기 예. 굉장히 빠르네요. 네. 네, 좋네요. 네. 아 예. 구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9번째는 성공하실 거예요. 아, 9번.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하네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채롭게 오늘도 좀 준비했는데 좀 하여튼 씁쓸하네요. 예, 마무리할 때. 예. 좀 정상근 기자 혹시 뭐 덧붙일 말 없습니까? 네. 글쎄요. 좀 저는 뭐 이제 그냥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유튜버가 이 군 통수권자가 되기까지 레전드. 국민의힘은 알고도 공천을 한 걸로 보여지고 또 국무위원들은 좀 방치를 해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언론 책임이 크죠. 네. 예. 언제까지 이분들의 판단과 선의에 기대하는가. 네. 요새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입니다. 진짜 네. 매우 공감합니다. 곽수환 씨는 네? 마무리. 아니 그 저도 딱 드는 생각이 그냥 뭐 분석을 많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주셨지만 단순하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미쳐 있는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 그거를 같이 믿고 있거나 혹은 믿지 않더라도 믿는 척하면서 무슨 힘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간신들 때문에 그들만 남아 있었고 살아 있었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예. 그리고 허탈한 거는 그 정상근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에 비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가 엄청 썩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약간 처참함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보면서. 예. 경공뉴스토포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너무 진지했나? 아니에요. 괜찮았습니다. 네. 진지할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리고 저희 5명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혜면 의원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